자, 이번 아티클 리딩은 difficulty modeling 이제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온톨로지 모형도 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태스크 모형에다가 문항 모형 혹은 아이템 템플릿도 또 여러 개 앉혀가지고 일단 정리를 잘 했다고 합시다.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평가공학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뭐 세 가지 정도,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문항 모형에 대한 칼리브레이션을 해야 돼요. 칼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칼리브레이션 모형하고 디피컬티 모형하고는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데이터가 들어오면 분석해야 되는 게 뭐가 있나, 이거를 엠브레슨 선생님이 굉장히 잘 적은 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엠브레슨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AIG 책에서 나오는 갤프랑 파이 선생님이 적으신 그 북챕터죠. 북챕터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두 개를 가지고 할 겁니다. 아마 두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디피컬티 모형 리터처 리뷰는 워낙에 중요한 곳이니까. 그리고 그 스태티스컬 모형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는 북챕터가 따로 있잖아요. 여기에 북챕터가 3개가 있습니다. 디피컬티 모형, 엠브레슨 선생님의 북챕터 하나, 그 다음에 또 statistical models 하는 북챕터 하나. 사실 그 3개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얘가 좀 이 북챕터가 조금 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또 따로 담겨 있는 게 있어서 잘 쓰여졌기도 하고, 중요한 게 몇 개 담겨져 있는 게 있어서 오늘 이제 데이터 분석 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칼리브레이션이나 이제 디피컬티 모형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북챕터에서는 코그니티브 모델링하고 디피컬티 모델링하고의 관계를 조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모형 만들 때 탑다운 어프로치로 우리가 만들 때 코그니티브 모형 도메인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도메인 모델은 이제 주로 아이들이 뭘 알아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이슈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코그니티브 모형을 가지고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게 엠브레슨 선생님 할 때는 굉장히 강조가 돼 있었는 거예요. 강조가 됐고, 리슬레비 선생님은 도메인 모형 쪽으로 강조를 했지만 코그니티브 모형도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된다. 그 두 개가 합쳐져서 태스크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태스크 모형 오기 전에 아이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징하게 설명한 것, 그거를 규명한 것은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한 것을 도메인 모형이라 그러고, 태스크 모형 오기 전에 아이들이 어떤 인지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알게 되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을, 그걸 이제 코그니티브 스킬 위주로 모형을 잡은 것을 코그니티브 모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하고 이 difficulty 모형하고, 특히 코그니티브 모형 부분하고 이 난이도 모형이라고 하는 difficulty 모델링하고의 관계를 이제 규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특히 이제 quantitative 아이템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identified feature, 그러니까 뭔가를 바꿨잖아요. 그리고 바꾸는 것들 중에 우리가 이제 파기된 것들 있잖아요. 숫자를 바꿔야 된다, 그림을 바꿔야 된다, 뭐 그것들 중에서 내가 뭐 어떤 피어처가 난이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규명을 하는 게 이 페이퍼의 목적이고, 그거를 difficulty 모형이라고 그래요. 이전에서는 어떤 피어처가 있나를 잡는 거예요. 도메인 모형이나 코그니티브 모형에서는 어떤 피어처가 변형이 되지를
규명하는 거였었잖아요. 아, 이 피어처를 바꿔야 되는구나. 혹은 피어처 2개야? 3개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피어처 중에 어떤 피어처가 있어요? knowledge에 관련된 피어처가 있어요. 그건 ontology 모형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 피어처하고 이 피어처 가지고 질문을 만들지. 그러면 2개의 피어처가 있어야 되네. 그래서 아이템 모형 1을 만들자. 1번하고 4번을 가지고 아이템 모형 2를 만들자. 그렇게 만들 때는 온톨로지 모형 만들 때는 도메인 모형의 피어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죠? 근데 다른 피어처도 있어요. 온톨로지 모형 피어처는 그 지식의 핵심 구조에 관련된 핵심 요소에 대한 피어처고, 우리 뭐라 그랬어요? 아, difficulty, 저기 뭐죠? 우리 디스트랙터를 조금 어렵게 만들자, 복잡하게 만들자, 그런 것도 피어처예요. select all로 물어보자라도 문항의 형식이라는 피어처라고. 근데 그거를 바꿀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바꿨어요? 태스크 모형에서 그냥 문항 모형을 다르게 만들면서 바꿨다. 그림을 넣자 말자. 그거를 이제 그게 하나의 피어처가 되는 거예요. 코그니티브 모형에서는 그게 피어처가 돼요. 그림을 넣자 말자. 근데 그거를 바꿀 때 그림을 넣느냐 안 넣느냐를 바꿀 때는 우리가 어떻게 operationalize 하냐면 문항 모형을 3번을 쓰자, 4번을 쓰자, 이렇게 operationalize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는 있지만 다른 문항 모형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문항 모형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비슷하고 문항 모형이 달라지면 문항 모형 2번하고 3번하고는 난이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 왜? 문항 모형 3번에서는 그림이 들어갔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코그니티브 모형의 피어처는 어디로 간 겁니까? 문항 모형 2번과 3번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코그니티브 모형의 피어처는 문항 모형 속으로 녹혀 들어간 거예요. 안 보이지? 왜? 문항 모형 2번과 3번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녹혀 들어간 거예요. select all도 마찬가지입니다. 코그니티브 모형은 뭐예요? 뭘 바꾸면 어려워질 건가에 대한 이슈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select all 3개로 하냐? select all 5개로 하냐? 5개로 하면 어려워졌죠. 일부러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코그니티브 이론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는 일부러 문항 모형 3번은 3개만 쓴 거, 4번은 5개를 쓴 거를 내가 일부러 컨트롤해서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 피어처 있죠. 컴플렉시티의 피어처는 어디로 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눈으로 막 3번, 4번 된 게 아니라 문항 모형 3번과 4번이 달라지는 게 코그니티브 모형 피어처가 된 거예요. 그림을 넣자 말자. 이거는 뭡니까? 다시 또 문항 모형으로 문항 모형을 다르게 하면서 우리가 operationalize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코그니티브 모형 어디 갔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코그니티브 모형은 이론적인 거였었는데 결국에는 어디서 쇼부가 나는 겁니까? 태스크 모형을 어떻게 설계하는가가 어떤 코그니티브 모형을 가지고 내가 태스크 모형을 만드는가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곳에서 결정이 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지식의 요소를 사용했냐는 눈으로 보여요. 처음부터 온톨로지 모형의 첫 번째 칼럼, 두 번째 칼럼을 가지고 여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이제는 그건 트레이싱 다운이 돼요. 굉장히 할만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근데 코그니티브 모형의 피어처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코그니티브 모형의 피어처를 내가 어떻게 다뤘지?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코그니티브 모형의 피어처를 다룰 때 우리가 문항 모형을 다르게 설계했다는 것으로 녹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명시화 작업을 잘 많이 안 해본 거예요. 코그니티브 이론에 따라서 문항 1번과 2번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잘 안 하고 우리가 대충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일반화를 할 때 왜 꼭 그렇게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저렇게도 물어볼 뭐 select all로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매칭으로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냥 일반어의 하나의 요소로 그냥 때려 넣어서 여러 개 문항 들어가잖아요. 이렇게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난이도 모형을 하려고 하시면 그 왜 2번과 3번이 다르냐를 코그니티브 모형을 코그니티브 티어리를 활용해서 2번과 3번이 다름을 설계를 하는 과정이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코그니티브 이론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죠. 별거 없습니다.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복잡해진 거야. 아주 간단한 게 뭐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개별적으로 물어볼 거냐 복합적으로 물어볼 거냐. 그게 매칭과 셀렉터리. 복합적으로 물어보면 어때요? 코그니티브 이론에 따라서 복합적인 요소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뭘 더 줄 거냐 덜 줄 거냐. 그림을 넣을 거냐 뺄 거냐. 그림을 넣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림을 줬기 때문에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컨텍스트에 따라 달라요. 그림을 넣은 문항과 그림을 넣지 않는 문항은 우리가 따로 관리를 하잖아요. 문항 모형 2번, 3번. 그러면 2번, 3번이 달라지는 거는 뭡니까? 코그니티브 컴포넌트가 증강이 됐거나 하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이도가 달라지죠. 서정 선생님 페이퍼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다 똑같은데 1, 2, 3, 4번이 어땠어요? 디스트랙터의 종류가 픽스드냐, 코그니티브 디스트랙터냐, 혹은 좀 간단한 거냐에 따라서 문항 모형을 다르게 했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우리의 하이파서시스는 뭐예요? 인지 이론에 의해서 디스트랙터를 골라내는 게 이쪽은 좀 쉽지 않냐. 이쪽은 디스트랙터라는 게 어차피 고를 때 굉장히 아리까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항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냐. 그거 다 코그니티브 이론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 멀티플 초이스는 뭘로 바라보냐면 그때는 decision making 하는 프로세스로 바라보는 거예요. 질문을 주고 이 안에서 decision을 하는 그런 모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decision을 할 때 아리까리한 게 있으면 decision 하기가 어렵다고. 너무 obvious한 decision 거냐 아니면 그 언저리의 값이 있으면 decision이 어렵죠. 그렇죠. 의사결정 모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는 인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트럭터 모형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인지 코그니티브 사이언스에 가깝습니다. 에듀케이션 매저먼트 할 때는 그런 고민을 잘 안 하지. 그냥 플러저블 해야 된다 뭐 그러고 넘어가지만 그러면 그 난이도 모형을 잡을 때는 인지과학 그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모형이 들어간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이파서시스가 있는 거예요. 1번, 2번이 1번보다 두 번째 문항이 1번 첫 번째 문항보다 어려울 것이다. 하이파서시스를 세울 수 있고 첫 번째 문항은 그 구조가 같기 때문에 첫 번째 문항에서 나오는 모든 인스턴스들은 비슷할 것이다. 난이도가. 정확하게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비슷할 것이고 두 번째 문항은 지네들끼리는 비슷한데 ANOVA랑 똑같아요. Between group variability는 있는데 within group variability는 있는데 between group variability가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두 번째 그룹의 난이도가 더 높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난이도를 예측을 하는 모형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던 피어처는 뭐라고요? 온톨로지 모형의 피어처예요? 아니면 코그니티브 모델 컴포넌트의 피어처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 피어처는 뭐라고요? 디스트랙터를 어떤 형태로 잡을 거냐? 그림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복잡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이 피어처입니다. 이제까지는 온톨로지 모형 피어처에 너무 치중돼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잘 안 보였던 거예요. 도대체 교수님 피어처가 뭡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perspective of transfer of knowledge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카파가 시작된 거는 이 러닝을 모형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난이도뿐만이 아니라 이 transfer of learning 혹은 러닝 모형, 러닝 트랜지션 모형 혹은 러닝 프로그레션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페이퍼가 difficulty 모형 페이퍼보다는요. 이 transfer of learning을 다루는 쪽에 관심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관심이 있어 하고 여러 번 읽는 페이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difficulty 모형은 원래 있었어요. AIG 있기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난이도를 측정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난이도를 예측하거나 난이도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만들자 그런 거예요. 자, 평균을 측정하는 모형이 있고요. 평균을 예측하는 모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regression은 평균에 대한 모형이에요. dependent variable의 평균에 대한 모형입니다. linear regression도 결국에는 expected value of y 뭐 그거를 우리가 근데 expected value of y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predictive design이라고 그래요. 평균이 뭐냐? y의 평균이 뭐냐? y의 분산이 뭐냐에 그치지 않고 y의 평균이 dependent variable의 평균이 x에서 어떻게 바뀌냐. 그래서 intercept과 slope를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x가 어떤 값이 될 때 y는 어떤 값이 될까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difficulty 모형은 이제 예측 모형인데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문학 모형을 하게 되면 difficulty 모형이 굉장히 정교해지고 difficulty 모형 하기가 쉬워져요. assist 한다는 용어를 씁니다. 문학 모형을 안 하고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difficulty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하기가 쉬울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difficulty 모형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문학 모형을 하셔야 되고 문학 모형을 잘 만들면 difficulty 모형을 자연스럽게 서포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왜 이게 애매모호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difficulty 모형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문학 모형 만들어서 숫자 바뀌는 것만 고민을 하지 difficulty 모형이라는 곳까지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 모형이랑 숫자 바꾸는 거랑 difficulty 모형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두 개가 융합돼서 잘 된다는 게 아이고 의미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준이 높아지시면 잘 보세요. 난이도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서 난이도를 추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난이도를 예측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IRT는 기본 디폴트 IRT나 뭐 이런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난이도를 추정하는 모형입니다. 난이도가 0.3이구나. 0.4구나. 예를 들어서 거기서 멈추는 모형이에요. 어떻게 만들면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만들었는데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리스폰스 데이터를 가져보니까 난이도가 0.5로 됐고 모델 핏이 잘 나왔구나. 거기서 멈추는 모형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형의 힘이 더 센 거예요? 멈추는 평균 구하고 끝나는 게 힘이 세요? 평균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평균을 예측하는 놈이 힘이 세요. 예측하는 놈이 힘이 셉니다. predictive design은 무조건 힘이 세요. 근데 y의 평균을 구할 때는 필요 없었는데 y의 평균을 예측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x가 필요해요. independent variable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independent variable 어디서 나오는데? 라고 물어봐. 아니 난이도가 달라질 때 relationship을 잡아야 되죠. 어떤 피어처가 난이도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independent variable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independent variable을 잡기 위한 싸움이에요. 여기서는 뭘로 잡습니까? 코그니티브 모형의 피어처로 independent variable을 잡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operationalize를 해야 되잖아. 딱 명시적으로 수치화를 시켜야지 모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형은 수치화를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이 문학 모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게 녹혀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오토매틱 RM 제너레이션이 문학 모형을 만들어서 문학을 생성하는 게 굉장히 힘이 센 놈이구나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difficulty 모형 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코그니티브 모형의 용도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퀀티테이티브는 뭡니까? 이런 variable들과 그쵸? mathematical하게 express가 됩니다. math라는 거는 이미 symbolic한 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math는 이 symbolic한 체계가 구성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variable들과 constraint이 수학적으로 다 돼요. 이거보다 커야 돼. 이거보다 적어야 돼.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 그래서 퀀트 도메인 할 때는 문학 모형을 다루는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좀 쉬워 보여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만 그래요. 나중에 좀 어려워지면 이 constraint들 있죠. 이거 다루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거 나름대로도 어렵습니다. 어느 영역이든지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요. 아무튼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또 어떻게 나눴습니까? 우리가 도메인을 knowledge의 도메인은 이게 rule based잖아요. 룰이고 symbolic manipulation이 사실 끝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symbolic manipulation ready가 대부분 끝나 있잖아. 숫자 이런 거는 뭐 symbolic manipulation 너무 쉽고 rule based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영역은 quantitative item model이 아니라 다른 쪽은 어때요? case based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ymbolic manipulation ready하게 올 때까지 전처리 작업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훨씬 더 추가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룰로 다룰 수가 없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 피어처가 이거고 두 번째 피어처가 세컨드 업프런트인데 답은 뭐야? 세 번째 피어처는 우리가 일일이 만들지 않아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피어처를 가지고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답을.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답이라는 거를. 그는 룰이 있다는 얘기잖아. 룰 베이스로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일반 지식은 어때요? 두 개 칼럼이 있다고 해서 세 번째 칼럼이 첫 번째 칼럼과 두 번째 칼럼을 계산하거나 뭐 해가지고 세 번째 칼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세 번째 칼럼에 있는 값 전부 다 일일이 전부 다 케이스로 다 만들어 넣어야 돼. 그 안에서 랜덤아이즈 하는 거예요. 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템플릿까지는 존재를 하죠. 케이스 베이스 지식도. 여기는 주로 뭐 추론하는 거, 여기는 반대되는 뭐 논리를 넣으면 이게 나온다가 뭐 이런 게 나오지만 케이스는 다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케이스 베이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과 룰 베이스드 되어 있는 문학 모형의 차이점을 좀 깊게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아실 때가 된 거예요. 퀀티테이티브 뭐라고요? 룰 베이스드 맞아요. 왜 룰 베이스드냐고요? 변수 간의 관계를 룰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수학이잖아요. 그리고 symbolic manipulation이 ready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문학 모형이라는 거는 set-up definition이 필요하죠. set-up definition 같은 게 이게 케이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텍사노미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럼 케이스 베이스고 그리고 each element 여기서는 feature라 그러지 않고 element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도 이 element는 뭡니까? set of correspondent 어떤 요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 요소하고 feature하고 같이 섞였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네, 문학 모형을 할 때는 그냥 엘리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했는데 온톨로지 모형의 피어처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저희는 온톨로지 모형에서 피어처와 코그니티브 모형에서의 피어처는 다릅니다. 다르게 보셔야 돼요. 두 가지가 융합되어서 나오는 게 문학 모형이고, 주로 문학 모형 안에서는 어떤 엘리먼트를 쓰는 거예요? 뭘 바꾸는 거예요? 문학 모형 안에서는 바꾸는 거는 뭡니까? 온톨로지 모형의 어떤 피어처를, 엘리먼트를 바꾸는 역할을 해요. 온톨로지 모형에. 그땐 지식에 관련된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문항은 생성된 거는 인스턴스라고 그런다. 인시덴탈이냐 라디컬이냐 뭐 이런 거는 라디컬은 서피스냐 어쩌나 했는데 여기도 정확하게 같지는 않죠. Not significantly affect 하는 psychometric characteristic에 not significantly 혹은 equivalent하게 굉장히 comparable하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incidental item이라고 그러고 isomorphic이라고 그러고 했던 definition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맨날 물어보는 질문 뭡니까? 얼마가 not significant 한 거예요. 어쩌고 막 계속 그 이야기를 물어봐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바꿀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론적으로 이게 난이도에 significant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과 나는 이거 난이도에 significant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는 문학 모형 만드는 사람이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줘야지 테스트를 해볼 거 아니에요. 막 때려놓고 왜 바뀌냐고 물어보면 그럼 막 때려놓지 마라 바보야. 그 얘기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바꿨을 때 난이도가 시그니피컨트하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테스트하고 싶으면 그렇게 테스트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요소가 들어갔을 때 보세요. 어떤 엘리먼트가 들어갔을 때 난이도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그니피컨트하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온톨로지 모형 어떤 요소가 있어. 이거 바뀌면 난이도가 바뀔까 안 바뀔까?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아이디어는. 그러면 두 가지죠. 일단 해놓고 예를 들어가지고 보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요소를 막 바꿨어. 난이도가 실제 많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난이도가 다른 게 그 요소 때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구분하냐고. 그래서 그 요소를 픽스드 시킨 것과 그 요소를 픽스드 시키지 않고 한 것과를 두 개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특정 요소가 난이도를 바꾸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요소를 픽스드 시킨 것과 그 요소를 varying 한 것에 두 개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그 두 개를 나누는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문학 모형 1은 뭐예요? 그 요소를 안 바꾼 거. 문학 모형 2는 뭐예요? 그 요소를 바꾼 거. 그래서 문학 모형 1과 1의 난이도와 문학 모형 2번의 난이도를 평균을 분석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 요소가 난이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건 다 똑같아. 근데 딱 여기서는 뭐예요? 요소 7개 중에 요소 7번째를 픽스드 시킨 거고 그럼 요소 6개는 마음대로 바뀌어요. 저쪽은 뭡니까? 요소 6개든 바뀌는데 요소 7번째 것도 seventh element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요소 7번째 요소가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규명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실험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확인할 건데 요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잡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늘려가면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요소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래. 요소 하나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온톨로지 모형에서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가지고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근데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여기서 이름 바꾸는 거 이런 거는 난이도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아. 뭐 여기서 숫자 바꾸고 이런 거는 난이도에 영향을 안 덜 미치는 것 같아. significant하게 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넘기는 겁니다.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똑같은 문항 줘봐라 이 사람아. 응답 다르게 나오지. 문항이 똑같아도 다르게 나온다니까. 사람은 바뀌잖아 자꾸. 똑같은 거 줘도 다르게 나온다니까. 똑같은 사람한테 줘도. 막 거짓말하고 어제 말하고 오늘 말하고 다르고 맨날 그러잖아. 세상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같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변화를 첫 번째, 이론적으로 내가 무시할 수 있냐 없냐. 두 번째, 내가 그런 실험 설계로 그 변화를 난이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차이예요. 모든 것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해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다르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르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항 모형 안에서는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 내가 뭔가 다른 것 같은 문항 모형을 다르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바꾸면 문항 모형 난이도가 달라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문항 모형 1번은 최대한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그럼 그 템플릿, 그 문항 모형에서는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플럭추에이션이 있지만 나는 뭐라 그래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는 거. 어느 정도 난이도의 레인지는 나오겠죠. 그죠? 예. 그거는 내가 베이지안으로 하든지 뭐 베이지안 멀티 레벨 IRT로 내가 난이도를 인터셉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그 모형은 어때요? 인터셉이 픽스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셉이 varying 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uncertainty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멀티 레벨 퍼스펙티브로 IRT를 바라보면 인터셉이 varying, random coefficient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intercept is varying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인터셉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response is nested within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겠어요? response is nested within item instance가 되는 거예요. 각 인스턴스마다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스턴스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response 데이터들이 그 인스턴스에 nested 돼 있는 구조로 보는 거예요. 인스턴스에 nested 돼 있는 거죠. 그리고 discrimination parameter가 달라진다고 봐요. 그 discrimination은 슬로프랑 비슷하잖아. 예. 그래요. 그러면 slope random coefficient, slope varying 모양이 되는 거예요. multi-level perspective로 보면. 슬로프도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difficulty만 우리가 fixed를 하고 보자고. 그러면 difficulty가 달라지면 그냥 어떻게 바라보면 multi-level IRT인데 random intercept multi-level IRT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를. 인스턴스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하게 어떤 인스턴스가 어떤 인스턴스보다 얼마나 다른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멀티레벨 관점에서는. variability가 크냐 안 크냐, 얼마나 크냐 그것만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오는 리서치들은 뭡니까? 제가 2023년에 이번에 2022년 이번에 퍼블리시한 페이퍼나 그다음에 저번에 그 지맥에서 한 퍼블리시한 페이퍼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를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인스턴스마다 다 다른데 난이도는 다 달라도 사이즈가 커지면 시험의 사이즈가 커진다는 문항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세타 값에 바이어스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다 randomly fluctuating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결론으로 갑니다. 난이도의 uncertainty가 일정 정도 있어도 세탁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랜덤 샘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많아지게 되면. 그때 말하는 샘플 사이즈는 서브젝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항 모형 그 도메인 오브 태스크에서 뽑아내는 문항들의 랜덤 사이즈가 많아지게 되면 그렇게 똑같습니다. 자, 문항 모형은 뭐라고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알고리즘이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문항 모형은. 이거는 이제 만들기 위한,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임이에요. 프로그램이에요. 문항 모형은. 왜냐면 생성하기 위한 모형이잖아. 그래서 이거 전산화 게임이에요. 다른 거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램을 짜는 게 쉽나요? 문항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안에 들어가는 지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식의 구조가 복잡하고 그렇죠? 지식의 요소가 많잖아요. 그 굉장히 많은 요소와 그 많은 지식의 엘리먼트들의 컨스트레인 다 잡아야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와야 돼. 그리고 관계를 디스크라이브 해요. 이거 바꿀 때 이거는 셔플이 돼야 돼. 링크가 돼야 돼. 이거보다 적어야 돼. 이거 바꿀 때 이거를 계산을 해서 그 다음 걸 만들어야 돼. 피어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엘리먼트가. 뭔가 하나 문항 모형을 만들 때 프로그램이 복잡해진다고. 근데 그게 통계처럼 패키지화돼서 나는 그냥 데이터만 이쁘게 이렇게 2디멘션 엑셀 같은 데다가 데이터 X하고 LM, X, 틸타, Y 하고 딱 때리면 그냥 뭐 안에서 다 처리해가지고 결과를 빠방 주는 IRT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배울 때는 굉장히 힘들게 배우지만 패키지 배울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리스폰스 데이터 0101 해놓은 거 해가지고 때려놓으면 뭐가 나오잖아. 그거 해석하는 거 배우는 거지. 본인이 IRT 프로그램 만들었어? 아니잖아. 근데 지식 모형은 어때요? 죽습니다. 내가 뭔가 문항을 모형을 만들 때 자유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무슨 문항을 만들 거냐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일반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통계 모형보다 데이터 분석 모형보다 물론 데이터 분석 모형은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생 노가다를 했지 안에서 뭐 베이지안을 해라 무슨 뭐 constrained maximum likelihood를 해라 뭐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디폴트로 장착을 해라 어째라 뭐 굉장한 많은 역할을 해서 패키지를 만들었지만 잘 보세요. 그 패키지에서 나온 일단 패키지만 배우고 나면 인풋하는 스트럭처가 정해지잖아. 사이코메트리신 입장에서는. 그 결과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만 배우면 되잖아. 할만해요. 할만해요. 근데 문항 모형 이놈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문항의 구조마다 다 따로 짜야 되는 거예요. 통계 모형은 뭐예요? 데이터를 주고 나면 거기에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였잖아. 축약시켜서 데이터를 많이 주면. 그래서 데이터는 누군가가 데이터가 어디선가 그리고 사이코메트리션은 뭐예요? 누군가가 주겠지잖아요. 주세요 데이터잖아. 데이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우리. 그리고 데이터는 주로 누가 주는 거를 우리가 어슈을 하잖아. 우리는 돌려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무슨 역할을 하는 건 우리는 사실은 두 손 이렇게 열 손 제비하고 가만히 있는 거고. 문항 모형은 어때요? 실제 그 문항이 구성이 되는 거를 전부 다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서 문항 모형마다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프로그래밍입니다. 레벨이 달라요. 다른 종류고 훨씬 어렵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다 해봤다고. 안 하고 뭐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더 어려워요. 저쪽은 훨씬 쉬워서 남들이 해놓은 것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간단한 모형은 쉽죠. 여기 숫자 2개만 바꾸는 건 엑셀로도 짤 수 있고 뭐 어려워서.
근데 요소가 많아지고 어때요? 요소끼리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서도 단점이 있습니다. 뭐였어요? 문학 모형을 보는 거예요, 자꾸. 근데 저희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슨 모형을 프로그램 짜야 되는 걸로 가던가요? 태스크 모형을 프로그램 짜는 걸로 가요. 태스크 모형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난이도도 컨트롤도 되고 똑같은 곳에서 뭔가 뭐죠? 온톨로지를 딱 그 핵심으로 두고 깊은 변형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문학 모형을 다 따로 짜야 되잖아요. 문학 모형 1번, 문학 모형 2번 템플릿이 따로 짜지게 되면 이게 같은 곳에서 나온 건지 같은 곳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나중에 따로 규명을 해야 되고, 똑같은 컨스트럭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세요. 문학 모형을 따로 만들게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는 너무나 달라서 나중에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너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솔루션은 뭐예요? 컨스트럭, 지식은 유지를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지식의 핵심 구조를 유지를 하면서 온톨로지 모형은 유지를 하면서 문학 모형 1번은 2번하고는 달라요. 왜? 1번은 내가 쉽게 만들었고 2번은 조금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게 만든 거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코그니티브 모델 피어처라는 것으로 내가 잡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려워? 이거는 응용이잖아요. 이거는 왜 쉬워? 이거는 네이키드 매스잖아요. 그럼 그거는 똑같은 곳에서 나온 건 맞아? 네, 똑같은 수학이에요. 더하기인데 나는 이거를 똑같은 요소를 썼는데 여기는 응용으로 썼고 여기는 워드 프로블럼으로 썼고 여기는 그냥 단순 계산으로 썼잖아요. 그게 태스크 모형 속에서 한꺼번에 안 보여주면 똑같은 요소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되잖아. 그쵸? 게임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어떻게 내가 태스크 모형을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까에 대한 게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거기서 어드밴스를 하고 계신. 그러니까 갑자기 페이퍼가 쓸만하고 있어 보이잖아요. 그 속에서 문학 모형. 그런데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려다 보니까 어땠어요? 온톨로지 모형은 온톨로지 모형대로 따로 딱 규격화시키고 문학 모형 들어가는 것도 다 규격화 시켰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들어가는 태스크 모형을 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어때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생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템플릿을 짜준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짜십시오. 템플릿이라는 게 규약이죠. 우리끼리 약속해서 합시다. 그래야지 본인도 안 헷갈리고, 왜냐면 막 select all 들어가는 뭐 알고리즘 들어가야지 뭐 매칭하는 거 들어가야지 막 정신이 없다고. 거기 디스트랙터까지 조절해주는 디스트랙터 함수도 들어가고 엄청난 게 들어가는데 그냥 짜면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약을 만든 겁니다. 템플릿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야지 뭐예요. 만들 때도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그리고 한 땀 한 땀 쌓아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온톨로지 만들어서 쟁여놓자 구조를. 그리고 나서 뭐예요. 문학 모형을 하나씩 만들자. 그 문학 모형을 하나씩 만들어서 여러 개의 문학 모형이 나오게 하자. 여러분들 3개나 4개나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건 42개의 문학 모형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태스크 모형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프로그램 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니까 어때요? 내가 명시적으로 그러면 항상 이때는 difficulty 모형 볼 때는 뭐예요? 내가 문학 모형 1번과 문학 모형 2번이 달라진 이유는 내가 2번은 1번보다 조금 더 어렵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요소가 이렇게 문학 모형 1번과 문학 모형 2번은 이런 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순서적으로 되면 문학 모형 1번은 제일 쉽고 문학 모형 10번은 제일 어렵고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혹은 문학 모형 1, 2, 3번은 뭐 1번 이런 거를 바꾼 거고 4, 5, 6번은 이렇게 바꿨고 뭐 이렇게 뭉쳐가지고 아노바를 하든 뭐 미그레이션을 돌리든. 그러면 어때요? 문학 모형 1번의 평균 난이도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문학 모형 1번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맥그리드 선생님이 옛날 1973년도에 맥그리드 선생님 계속 몇 번 나오는데 저 리그레션을 조지 맥그리디 아노바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십니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리타이어 하셨죠. 그래요. 자, 프릭션 모형은 왜 난이도가 다르냐에 대한 이슈예요. 그냥 난이도가 얼마야는 모형, 난이도 추정 모형이고 IRT는 이 모형과 이 문항과 이 문항이 난이도가 왜 다른가를 프레딕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잡는 거고,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주로 어떻게 해결을 하자고요? 여기서 게임은 문항 모형 템플릿 1번과 2번 그 다른 이유를 거기서 뭉쳐준 거예요. 그리고 같은 문항 템플릿은 비슷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게 varying 어느 정도 하는데, 그 varying을 뭐라고 해요? 랜덤이라고 두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번 첫 번째 문항 모형에서 나온 인스턴스들이 여러 개잖아요. 앉으세요. 근데 여기서 hypothesis는 그거예요. 거기서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달라요. 근데 거기서의 변화는 뭐라고요? 랜덤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within group variability는 랜덤이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between group variability는 다르다. 그룹 A와 그룹 B의 난이도 평균은 다르다. 그건 내가 explicit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자꾸 질문을 뭐가 달라도 난이도는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는 랜덤으로 만들어내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지 않습니다. 이야기했죠. 몇 번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게 똑같지 않아도 우리는 뭐라고요? 이론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거는 랜덤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요소가 아니에요. 본인이 딱 보니까 문학 모형 봤어요. 야,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런 요소가 보여요. 딱 보니까 언지쌤이. 그리고 어떤 요소가 더하기랑 빼기야. 더하기랑 빼기가 막 섞여져 있어. 두 개가 둘 중에 값이 하나가 나오고 있어. 그럼 언지쌤이 보는 거예요. 이 문학 모형에서 교수님, 더하기 하면 쉬운데요. 빼기 하면 어려운데요. 그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문학 모형을 나눠야 돼요. 더하기만 나오게, 빼기만 나오게 해서 문학 모형을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 태스크 모형 안에서. 더하기만 나오는 것이 빼기만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니까. 근데 더하기만 나와. 근데 그것들은 비슷해. 빼기만 나와. 그것들은 비슷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문학 모형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 내가 봤을 때 난이도가 달라지는 요소를 안에 집어넣어 놓고 난이도가 다르다면서 막 한탄하지 말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숫자도 봅시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 3 더하기 3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가만히 봐요. 2 더하기 2, 3 더하기 3 같은 숫자를 2개 더한 거는 쉬울 것 같은데 라는 이론이 나와요. 그럼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학 모형을 1부터 10까지 막 바뀌는 걸 하다가 진짜 예리하게 그것마저도 잡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학 모형 1번부터 10번까지 2개의 요소가 있다고 봅시다. 첫 번째 아퍼런드가 1번부터 10번까지 막 자유롭게 바뀌어. 두 번째 아퍼런드가 1번부터 10번까지 자유롭게 바뀌어. 두 자리 숫자 더하기를 해놨어. 근데 어느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 이게 쉬울 것 같은데? 같은 숫자 더하기가 나오면 쉽지 이 사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 난이도를 변화를 잡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학 모형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요? 같은 숫자가 더하기 되게 되는 문항을 하나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숫자가 더하기가 절대 안 되는 문항으로 두 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수 조절을 해가지고. 아시겠어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내가 difficulty 모형을 잡게 혹은 그걸 무시할 수 있으면 무시하시든지. 그러면 2 더하기 2, 3 더하기 3, 4 더하기 4만 물어보는 문항 모형이 하나 존재하겠죠. 그거 하고 그렇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겠죠. 같은 것은 안 물어보게끔 하는 문항이 존재하겠죠. 똑같이 1부터 10을 물어봐도. 아시겠어요? 그렇게 컨스트레인 줄 수 있죠. 모형 컨스트레인 줘서 두 개를 분할을 시키면 내가 프로그램을 짜면 온톨로지를 조절을 하면 되잖아. 이렇게만 나오는 거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문항 모형이 나눠지. 그럼 또 손 들어요. 2 더하기가 쉽지.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데 6 더하기 6, 7 더하기 7, 5가 넘어가면 힘들지 하고 딴지 걸 수 있어요? 없어요? 8 더하기 8이 2 더하기 2보다 쉽죠? 아니 어렵죠? 딴지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마저도 미세하게 잡아야 되면 어떻게 돼요? 5 미만을 더하는 것, 같은 숫자 더하는 것을 1번 모형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거기서는 2 더하기 2, 1 더하기 1, 2 더하기 2, 3 더하기 3, 4 더하기 4만 남죠. 그것만 문학 모형 1번으로 만드시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문학 모형 2번은 뭐가 나와요? 5 더하기 5, 6 더하기 6, 7 더하기 7, 8 더하기 8, 9 더하기 9만 나오는 문학 모형으로 남겠죠. 그렇게 만들면 되겠네. 그럼 또 딴지 건다? 어떤 사람은? 6 더하기 6이 5 더하기 5보다 어렵잖아요. 딴지 걸려면 한도 끝도 없어. 어떤 사람 또 2 더하기 2가 3 더하기 3보다 어렵잖아요. 그래. 그럼 나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1 더하기 1 모형 따로, 2 더하기 2 따로, 3 더하기 3 따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다르다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다 따로 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학생의 수준이 뛰어나면 어때요? 학생 수준이 굉장히 낮으면 잘 들어보세요. 학생 수준이 굉장히 낮으면 2 더하기 2와 3 더하기 3의 난이도도 차이가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차이가 나요. 2 더하기 2가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수준이 굉장히 낮으면. 근데 대학생한테 그걸 줬어. 수준이 충분히 높은 친구들한테 줬어. 그럼 2 더하기 2하고 3 더하기 3하고 난이도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6 더하기 7하고 1 더하기 1하고 그냥 섞여서 나왔을 때 난이도의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 안 나요. 그러니까 난이도라는 거는 여러분 깊게 생각을 해봐. 이게 난이도가 varying 하냐는 안 하는 그 집단의 능력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무시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능력 측정할 때는 이 정도 varying 하는 거는 뭐야? 난이도에 영향을 안 미치게 이론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더하기 숫자를 내가 지금 카운팅 배우는 애한테 주면 진짜 로워 레벨한테 주면 1 더하기 1이 6 더하기 7보다 무조건 쉽습니다. 그때는 나눠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더하기를 저기 그런 요소들을 뭡니까? 저기 엘지브라 막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치는 애들한테 그것까지 나눠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그거는 이론으로밖에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무시해도 되는구나. 이거는 그냥 랜덤으로 어느 정도 플럭추에이션 하겠지. 약간은 달라질 수 있겠지. 6 더하기 7이 맨날 헷갈립니다. 12였나 13이었나 6 더하기 8 같은 경우는 내 옛날에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거든. 그런 거 맨날 틀려가지고 온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쉬운 거에서 맨날 계산해서 틀린다고. 예를 들어서
그거 잘 틀리는 애들이 있다니까, 성격이. 짜잘한 계산 잘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다고. 예를 들어서 외우기도 싫고, 예를 들어서 맨날 대충 하고, 성격이. 플럭추에이션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플럭추에이션마저도 뭐라고요? 요소가 여러 개 섞이고 문항이 여러 개 섞이면 랜더마이즈 돼서 평균값은 그걸로 가더란다.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조금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on average 괜찮다라는 거예요. 문항의 숫자가 어느 정도면. 그러니까 그 플럭추에이션을 무시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진짜 중요해서 난이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죠. 이 요소를 바꿔버리면 그게 숫자가 됐든 뭐가 됐든 난이도에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는 빼야 돼요. 뺀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른 문항 모형으로 트윗을 해줘야 돼요. 다른 문항 모형으로 트윗을 해줄 때 construct이라는 거, 그거는 유지를 하면서 해줘야 되니까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그 태스크 모형을 프로그램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평가공학이 실패했던 이유가 자꾸 태스크 모형을 100번도 더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태스크 모형을 문서화하고 문항 모형 템플릿을 간단하게 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문항 모형마다 검수를 따로 해야 돼요. 문항 모형을 만들 때 템플릿을 만들었을 때 장점은 있습니다. 템플릿이 그렇게 간단하면요, 알고리즘이 굉장히 간단해요. 템플릿이 전부 다 서피스 피어처면 알고리즘이 간단한 거예요. 알고리즘 검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랜덤리 바뀌는 값들이잖아. 전부 다 셔플, 링크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자유스럽게 바뀌는 값들이어야 돼요. 근데 어디서 망쳐지는 줄 아세요? 스템에서 들어가는 요소들 전부 다 랜덤리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망쳐지는 줄, 앤서까지는 만들어요. 스템에 있는 요소 가지고 앤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딱 부딪힙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템플릿 만드는 게 디스트럭트에서 부딪혀요. 그 어떤 사람도 디스트럭터를 제대로 만드는 걸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다고. 기어 선생님이 그랬죠. 무슨 뭐 더 가지고 코그니티브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라 해가지고 지금 넣죠. 자,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 계시니까 내가 이야기해 볼게. 2 더하기 2가 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가 답이에요. 근데 2 곱하기 2를 코그니티브 디스트럭터에 넣었어. 아니 그 x 곱하기 y가 x 플러스 y가 답이에요. 근데 x 곱하기 y를 디스트럭트에 넣었어요. 코그니티브로. 디스트럭트에 넣었다 쳐요. 그쵸?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선생님 자세하게 이야기 안 했지만 값이 돌리다가 2 더하기 2가 나오고 2 곱하기 2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 있잖아. 그쵸? 그러면 그 문항은 어떻게 돼요? 틀린 문항이 나온다고. 왜? 답이 2개니까. 답이 2개니까. 간단한 수학 이야기하잖아. 지금 더하기 이야기하잖아. 아니 더하기 문항을 해서 코그니티브 디스트럭터를 썼습니다.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곱하기를 넣었네요. 2 더하기 2 어떻게 할 건데? 2 더하기 2 어떻게 할 건데? 제거해줘야 되잖아. 그런 파서블한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거든요. 간단한 수학도 못해요. 해결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 더하기 문제도 간단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문항 모형 만들 때 걷다가 오답하고 정답하고 다르게 더하기 1하고 더하기 2하고 빼기 2하고 그렇게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코그니티브는요. 선생님 그 페이퍼 쓸 때 반드시 이야기하십시오.
코그니티브를 했을 때 오답하고 겹치거나 정답하고 오답하고 겹치는 경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잖아. 그러니까 디스트랙터 함수라고 하는 카파에서 스마트 디스트랙터라고 함수라고 하는 특별한 함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걸러내는 기제가. 어렵습니다. 멀티플 초이스로 만들기 어렵다고. 본인 수준에서 쉬운 것 같지. 더하기 문제도 제대로 못 만들으라 그러면.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으라 그러면 더하기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수학도 어렵다고. 왜 진짜 제대로 만든 걸 뭐예요? 플로저블 해야 되거든. 그 플로저블로 어떻게 개런티하고. 플로저블 하면서도 뭐예요? 답하고 오답기는 절대 겹치면 안 돼요. 답이 2개인 게 나오면 집에 가야지. 뭐 플로저블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막 만든 다음에 걸러냈어요. 이런 문서들 보시면 일단 막 만들고 그 속에서 밸리드한 것들만 걸러내는 작업을 따로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걸러내면 기계로 걸러내면 그 속에 누가 걸러내는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봐서 검수를 해야 되면요. 그 많은 거를 다시 검수를 해야 되잖아요.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산으로 가다가 들로 가다 다시 일로 왔는 미슬레비 선생님 1993년도 페이퍼, 이 페이퍼 정말로 중요합니다. 문항의 피어처가 not sufficient to accurately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much larger calibration sample size allone으로 해야지만 predict 된다라는 1993년도에 굉장한 중요한 페이퍼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거예요. 잘 보세요. 답은 이거예요. 여기서 difficulty 모델을 하게 되면 potential to make calibration process를 좀 더 cost effective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difficulty 모형을 하려면 calibration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difficulty 모형을 하면서 calibration 하는 것과 difficulty 모형을 안 하면서 calibration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학 모형을 만드는 이 비싼 거를 들고 와서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회사에다가 뭐라고 팔아먹냐 하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싸요? 안 비싸요? 문학 모형을 프로그램 짜가지고 생성하는 걸 하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근데 저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항이 대신 많이 나오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문항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어. 너 5,000개 6,000개 나온 다음에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어차피 칼리브레이션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칼리브레이션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칼리브레이션 하면 샘플 사이즈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수천 명이 칼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드 테스트 할 때 이론적으로는 수천 명이 필요해요. 이 수천 명 하는 게 너무 비싼 거예요. 한 명당 얼마씩 우리가 돈을 주는데. 그쵸? 굉장히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거를 1000개를 할 거를 200명만 해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아껴요? 안 아껴요? 칼리브레이션 사이즈를 줄이기 때문에 아끼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아끼는 것으로 내가 문학 모형을 만들 때에 투자하는 비용을 퉁칩시다. 퉁친다. 전문 용어. 상충을 시킵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 용어 이야기할 때마다 웃는다. 전문적이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테스팅 컴퍼니에서는 솔깃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야, 문항이 많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칼리브레이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고? 너 그 근거 어디 있어? 문항 모형 만들면 칼리브레이션 사이즈를 줄이는 근거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페이퍼를 들고 오셔야 됩니다. 미셸 레빈 선생님 1993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링키지는 이거예요. 내가 문항 difficulty를 예측을 할 수 있는 피어처가 있으면 이 문항 모형과 저 문항 모형이 만들어져 있는, 여기는 auxiliary collateral information이라고 그래요. 문항에 대한 collateral한 information이 있으면 그것을 calibration 할 때, 잘 들어보세요. calibration 할 때 prior distribution을 생성하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prior distribution을 우리가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면 모든 문항마다 prior distribution이 동일해야 되잖아. 그냥 0, 1, 노멀에서 prior가 다 동일해. 모든 문항의 difficulty가. 시작할 때 잘 보세요. 문항 40문항을 calibration 해야 돼. 40문항의 calibration 할 때 각 문항마다 난이도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 IRT를 돌리면 문항 모형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있지만 문항 모형의 각 문항 모형마다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든 문항 모형마다 평균은 0일 것이고 프라이어를 잡을 때 이 문항 모형의 디스트리뷰션은 이걸 것이다고 잡잖아요. 근데 미셸 레빈 선생님이 뭘 하셨냐면 내가 문항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다고 봐. 어느 정도. 문항 모형의 난이도를 설명하는 사전 정보가 있다고 봐. 그 사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건데 프라이어를 각자 따로 잡아줘. 얘는 얘보다 어려울 거야. 얘는 얘보다 쉬울 거야. 얘는 한 0.3 정도 될 거야. 0.4 정도 될 거야. 근데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건 사전 정보로 내가 예측한 거잖아.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예측을 주게 되면, 그래서 프라이어를 넣어서 실제 데이터하고 합치게 되면 그 true parameter를 잡는데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는? calibration sample size가 줄더라는 거예요. 내가 프라이어를 똑똑한 놈을 셋업을 할 수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가는 지점은 똑같다고 해요. true parameter를 estimate 하는데 뭐가 준다고? calibration sample size가 준다고. 왜? 내가 프라이어를 조금 더 인포머티브하게 셋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각 문항마다 얘는 난이도가 요쯤에서 나올 것 같아. 얘는 난이도가 요쯤에서 나올 것 같아. 얘는 어때요? 우리가 만들 때는 테사마 할 때는 어때요? 테사마라는 태스크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문항 모형을 전부 다 칼리브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어마하게 뭘 줄인다고? 샘플 사이즈를. 왜냐하면 나는 이미 select all 5는 individual multiple choice로 물어보는 것보다 어렵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순위를 알고 있잖아. 그 순위 정보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잖아. 그러면 베타값 시작점을 평균점을 좀 높게 해가지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준다고? 칼리브레이션 샘플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도 없거나 굉장히 적어도 칼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prior distribution specification을 통해서. 그럼 prior distribution specification 하려면 뭐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문항에 대해서. 그것을 문항 모형을 만들 때는 이미 내가 설계 과정 속에서 그 정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항 모형을 다르게 했다는 얘기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 다름을 quantify 해서 베이지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베이지안은 prior로 다시 quantify 해서 효과를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효과는 뭐라고요? 5,000명씩 이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도 내가 만약에
문항에 대한 사전 정보를 프라이어 속으로 녹여들 수 있으면 250명만 해도 5,000명 가지고 리스폰스 한 거의 효과를 보더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000 빼기 2,005 하게 되면 4,750명에 대한 뭡니까? 샘플 사이즈가 준 거잖아. 그럼 4,750명은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안 하니까 그냥 그냥 그 숫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선영쌤 지금 샘플 사이즈 해보니까 어때요? 꼴랑 10명 구하는데 거기서 2,000개를 더 늘려보세요 하면 가만히 있는데 2,000개가 늘더냐고 4,750개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다 지불해야 되는 거라고. 감정 노동을 하든 무슨 뭐 하든 전부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시뮬레이션 스터디 속에서 존재하니까 클릭하면 막 샘플 사이즈 늘어나고 하니까 간단하게 보지만 안 그래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할게요. 문학 모형을 만들게 되면 문학 모형 만들 때 문학 모형을 여러 개를 만들 때 다름과 같음을 내가 명시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죠. 그리고 컨트롤할 때는 가장 핵심은 그래요. 그래서 이 문학 모형과 저 문학 모형을 다르게 할 때는 난이도에 포커스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일반화에 포커스를 줘서 하지만 일반화는 전체 집합을 보는 거지만 항상 저스티피케이션 하게 되면 얘보다 어려울 거야. 얘는 얘보다 어려울 거야. 이유는 뭐야? 그걸 다 정리를 하고 정량화 시킬 수 있으면 정량화 하십시오. 정량화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얘보다 더 어려울 거야. 얘는 얘보다는 쉬울 거야. 심지어는 얘랑 어려운 게 뭐 1, 2, 3, 4, 5 이렇게 나래비가 될 거야.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difficulty 모형을 만드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같은 문학 모형은 랜덤으로 플럭추에이션 하는 거고 다른 문학 모형은 더 어려워서 오디널러티라도 일단 유지를 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그게 효과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숫자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오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난이도에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데이터를 하나도 안 써도 모든 것을 추정을 한 건 아니지만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뭐가 줄어든다고요? 칼리브레이션 샘플 사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체가 돌아가는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스터디하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증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영생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difficulty 모형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신 거예요. 더 플로저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guessing으로부터 로버스트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 이야기예요. 플로저블한 것과 guessing하는 거는 난이도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guessing이 안 되는 거예요. guessing이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guessing 때문에 난이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plausibility와 guessing이 들어가는 거예요. 링크를 하는 거고 코그니티브 모형은 뭐라고요? 어떻게 사용되냐고? 왜 이 문학 모형이 저 문학 모형보다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코그니티브 모형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지쌤, 뭐 선영쌤 이야기를 듭시다. 선영쌤, 아니 이 문학 모형이 guessing이 더 플로저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문학 모형보다 어렵다라는 걸 할 때 무슨 코그니티브 이론 썼습니까? 의사결정 코그니티브 모형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그때는 뭘로 바라봤냐면요. 코그니티브 모형의 decision making 모형을 쓴 거예요. 멀티플 초이스를 decision making으로 본 거예요. decision making에서
내가 그중에 뭔가를 하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정답과 정답 아닌 것을 구분해야 되잖아. 모든 멀티플 초이스는 디시전 메이킹 모형이에요. 인지 모형으로 보면. 정답이냐 정답 아닌가를 구분하는 게임이잖아요. 그걸 빨리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임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요. 근데 아리까리한 게 섞여져 있으면 디시전 메이킹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라고 설명하는 거가 코그니티브 모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식해서 그래요.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뭐 외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난이도만 계산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지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언제생 같은 경우는 멀티플 초이스라고 그거 봅시다. 그럼 뭘 쓴 거예요? 거기서는 매칭이 셀렉트 올이 인디비주얼보다 왜 어렵나고? 셀렉트 올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무슨 코그니티브 이론을 쓴 겁니까? 컴플렉시티가 높아지게 되면 들어가는 요소가 많으면 인지적인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해지잖아요. 세 개만 가지고 결정 내리는 거랑 하나랑만 가지고 결정 내리는 거랑 다르지. 그쵸? 그쪽 관련된 이론을 가지고 왜 세 번째 모형이 두 번째 모형보다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주구장창 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의사결정을 내릴 때 예를 들어서 그때는 디스트랙트를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보는 거죠. 뭔가 과제를 많이 주면 어때요? 과제의 컴플렉시티가 높아지는데 워킹 메모리를 많이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돼요. 하나만 볼 때는 간단하다고 이것만 가지고 답 찾으면 되는데 세 개를 다 분석해 가지고 관계를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머리에 올려야 되는 양이 많아진다고. 한 7개, 8개 된다고 생각해 봐. 막 적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그거를. 그쵸? 워킹 메모리 커패시티 하고 결국에는 머릿속에서 머리가 복잡해.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정보를 많이 요구하는 것과 그다음에 정보의 관계가 복잡한 것, 그 두 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은요, 더 순수해서 더 좋아요. 그렇게 써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결국엔 또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 문학 모형이 저 문학 모형보다 왜 어려운지를 설명을 더 잘 해와내요. 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심지어는 어때요? 내가 의도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었잖아. 난이도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난이도가 달랐다가 아니라 나는 더 시험을 어렵게 쉽게 만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내가 쭉 문학 모형을 쫙 같은 과제에 설계해서 했죠. 그죠? 근데 그거가 그렇게 되면 내가 그 문항에 나온 스코어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맞았냐 틀렸냐가 이 시험에서 80점이라는 해석을 하려면 그 시험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이 그 문항에서 맞았냐 틀렸냐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저 문항에서 맞았냐 틀렸냐와 이 문항에서 맞았냐 틀렸냐는 결이 다릅니다. 이 사람아.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문항은 저 문항보다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맞춘 거랑 완전히 달라요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설명할 수 있잖아. 왜냐면 내가 문항을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알 수가 없었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내가 체계적으로 만들 게 아니잖아. 저 사람이 뭘 만들어 준 거잖아.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가. 그걸 보고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난이도를 계산을 한 거지. 해보니까 여기 0.8이니까 어렵다라는 것과 내가 의도적으로 이걸 어렵게 만드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실험 설계를 통해서. 그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래요? 더 valid한 거예요. more complete하고 more valid한 interpretative mechanism을 나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프로그램을 짜서 다르게 해서 생성을 하면. 그리고 다르게 한 게 뭐 의도적으로 난이도를 내가 조절하면서 다르게 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 게임을 하시려면 일반화로 뭐가 많이 들어갑니다가 아니라고 뭐라고 그래요? 항상 바꾸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과제의 난이도를 저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절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너 여기서 왜 4개씩 지 때려 넣는데? 라고 물어볼 때 그냥 일반화 하려고 여러 개 때려 넣은 게 아니고요. 난이도가 이렇게 다 달라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컨트롤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difficulty 모형에서는 아구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미슬랩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거는 이제 evidence centered design이잖아. 그렇죠? evidence centered design의 핵심 페이퍼잖아요. 2002년 페이퍼. 핵심 요소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more interpretative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당신이 가집니까? 내가 체계적으로 principled 된 디자인을 통해서 시험을 만들고 설계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생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어땠는데? 그냥 사람이 준 걸 받아다가 그냥 난이도를 계산을 한 거고 지금은 뭐예요? 내가 난이도가 쫙 달라지게끔 설계를 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결정적으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validity와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테스트 인터프리테이션 유즈와 직접적인 연관이 돼요. 그렇게 되면 나는 난이도를 조절했고 그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문항을 만들었고 그러면 나는 스코어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이 더 뛰어날 것이고 그것은 validity aspect라는 거예요. interpretation, use and validity예요. construct preservation만 요즘은 자꾸 보시잖아. 숫자가 많으니까 기억으로부터 방지된다라는 것만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뒤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점수에 대한 해석력을 증강시킨다는 얘기는 난이도를 내가 컨트롤하면서 문학 모형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난이도를 컨트롤하면서 문학 모형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컨스트럭을 유지를 하면서 문항 템플릿을 많이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만든다는 얘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문항은 템플릿, 그러니까 태스크 모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cognitive resource는 뭡니까? 스텝하고 프로세스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왜 더 어렵고 더 쉬운지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 태스크가 다른 것보다도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적인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뭐가 복잡하잖아요. 뭐가 까리하잖아요. 이건 너무 의사결정하기 쉽잖아요. 이건 요소가 많이 이건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건 세 개를 가지고 분석해야 돼요. 그러면 워킹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나눠서 내가 시험을 만드는 거예요.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좋습니다. 그래요. connection among area 하는 거고 뭐 general cognitive 모형이 있고요. recognizing connection 하는 게 있고 뭐 cognitive 모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한 거 물어보는 게 있고 복잡한 관계를 물어보는 게 있고 여러 개의 요소를 물어보는 게 있고 단순한 거를 물어보는 거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어볼 때 알아야 되는 요소가 그 적으냐 안 적으냐 요소의 관계 그 블룸스 텍사оном이랑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뭡니까? 이름 까먹었다. 예. 두 개의 디멘션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두 개의 디멘션 항상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레스 선생님 태스크 모형 할 때 투 디멘션으로 바라보는 거 있죠. 블룸스 텍사оном이 너무 약해요. 솔로 텍사노미. 솔로 텍사노미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컴포넌트가 많아지게 되고 많은 컴포넌트의 관계를 다루는 건지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 개수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 기억에서 어플라이드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2 dimension을 같이 한꺼번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들이 뭐라고 있다고요? 이런 프레임워크가 evidence centered design이거나 cognitive diagnostic assessment라는 프레임워크이거나 혹은 cognitive design system이라거나 이런 거 다 그 이야기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ECD하고 CDS, cognitive design system. 이걸 전산화시켜 가지고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이걸 어프로치 하는 게 아니라 전산화시키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저는 그냥 그거는 assessment engineering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다 이 뿌리가 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핵심은 뭡니까? 난이도를 얼마나 잘게 쪼개서 내가 문학 모형을 만드는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ACD라고 이야기했는데 Application of Evidence Centered Design 그거를 ACD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AECD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한 거 있고 도메인 모형은 여러분들이 했던 온톨로지 모형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온톨로지 모형은 아주 스페시픽한 거고 딱 그 태스크에 해당하는 요소들만 전산화시켜서 만든 거고 도메인 애널리시스나 도메인 모형은 훨씬 브로드한 개념이에요. 그 속에서 나온 거를 도메인 애널리시스에 나온 거를 지식의 요소만 다시 뽑아서 만든 거를 우리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나온 거고 스튜던트 모형은 프로피션시 모형이라 그래서 우리 knowledge 네트워크 만든 거 있죠. 다초카 선생님의 knowledge 네트워크 같은 거 있죠. 도대체 프로피션시라는 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냐? 예를 들어서 그쪽을 본 게 스튜던트 모형하고 가까워요. 컴피턴시 모형, 프로피션시 모형이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같은 거 만든 거를 거기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에비던스 모형은 어떤 에비던스들이 들어와야 되냐라는 모형이고 태스크 모형은 우리가 말하는 과제가 과제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가 중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description of competency라는 얘기고 학생이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induce rule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 이렇게 describe가 되어 있는 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과제 모형을 만드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떼 가지고 제가 과제 모형을 만드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말하는 거는 뭡니까? cognitive theory를 constitute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cognitive theory를 constitute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cognitive theory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이 과제보다 왜 어려운지, 왜 쉬운지 이 태스크가 근데 그런 관계가 규명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특정 어떤 그 과제들이 그때 cognitive theory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cognitive theory를 어떤 것에 어떤 특정 태스크가 다른 특정 태스크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cognitive theory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튜던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오메트릭 시퀀스로 나와야 되는데 베이지안 네트워크 같은 형태로 지오메트릭 시퀀스로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베이지안 갑자기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어떻게 보냐 하면 자, 학생의 능력치를 expected posteriori 그냥 평균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posterior distribution의 평균값으로 나눠가지고 proficiency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오늘 이 페이퍼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K1이라는 어떤 특정 능력치가 있다고 봅시다. K1하고 K2하고는 요런 관계가 있어요. K1하고 K2하고 관계는 요거고 K1하고 K3의
플롯을 해보니까 이런 관계가 나오고요. K1하고 K4의 스케일러 플롯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K1의 능력치가 증강하면 증강할수록 K2의 능력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이제 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K1을 어느 정도 알기 전까지는 해석이 이래요. K1을 어느 정도 알기 전까지는 K2는 증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스케일러 플롯이. 그 다음에 이 스케일러 플롯은 K1하고 K4의 관계잖아요. 그죠? K1하고 K4의 관계인데 K1이 어떻든 간에 K4의 관계는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건 모형을 잡아내야 되잖아. 이거를 reversed L-shape 모형이라고 그래요. 이게 있어야지 K1하고 K2하고 프리비퀴즈 관계야? K1하고 K3하고 프리비퀴즈 관계야? K1하고 K4하고 프리비퀴즈 관계를 잡아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모형은 굉장히 난리니아한 모형이 돼야 됩니다. 여기 잘 보시죠. 여기하고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각자 K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는 리버스 관계잖아. 이게 이제 다이어고널 이거 저기 뭐냐 시메트리가 매트릭스로 됐으니까 얘 정보하고 얘 정보하고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오프 다이어고널하고 이게 시메트리한 관계니까. 그러면 얘 봅시다. 얘는 뭐예요? 이게 1, 2, 3, 4, 5, 6, 7이라고 봐요. 그러면 7하고 7하고 6하고의 관계네.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8하고 7하고의 관계네. 8하고 7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뭡니까? 프리퀴즈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7하고 8하고는. 8하고 7하고는 7하고 8하고의 역관계죠. 그쵸?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같은 오프 다이어고널 같은 정보니까 두 개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1, 2, 3, 4, 5, 6, 7. 8하고 6하고는 어때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프리위키즈 관계가 덜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 1, 2, 3, 4, 5, 6, 7, 8이니까 그렇죠? 7하고 예를 들어서 요걸 내볼까? 어디로 가는 게? 여기가 제일 좋은데. 자, 8번하고 여긴 8번이잖아. 1, 2, 3, 4, 5, 6, 7, 8이니까 8번하고 이건 7번이잖아. 그럼 8번째 knowledge하고 일곱 번째 knowledge는 prerequisite 관계가 굉장히 확실해요. 제일 확실한 걸 뭡니까? 얘예요. 8번째하고 6번째는 1, 2, 3, 4, 5, 6 굉장히 확실하고 8번째하고 6번째는 prerequisite 관계가 굉장히 확실해요. 근데 8번째하고 1, 2, 3, 4, 5는 어때요? 프리퀴즈 관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8번째를 안다고 해서 7번째나 1, 2, 3, 4, 5번까지 있죠. 5번까지는 8번째를 안다고 해서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8번째하고 뭐예요? 8번째하고 6번째하고 7번째는 프리퀴즈 관계가 굉장히 확실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 관계를 엠피리컬하게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놀리지 네트워크에서 만들 때 이게 프리퀴즈 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엠피리컬 데이터로. 그렇죠? 그러면 모형이 필요하잖아. 어떤 모형이. 이거 난리니어 모형이거든요. 어떤 모형의 핏에 어떻게 되면 프리퀴즈 관계가 스트롱하냐 안 하냐 이렇게 되면 여기에 프리퀴즈 관계가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양의 프리뷰퀴즈 관계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 모형을 쓰는 거예요. 코그니티브 모형, L-shape 모형 요럴 때는 어때요? 만약에 parameter가 estimate 되면 굉장히 양의 프리뷰퀴즈 관계가 여기에 fit이 되면 어때요? 두 개를 보내가지고 여기는 세타와 probability의 관계인데 세타 1과 세타 2에 대한 관계라고 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양의 그 프리뷰퀴즈 관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스트롱한 음의 프리뷰퀴즈 관계가 되는 거죠. 만약에 estimate 한 게 중간에 두리뭉실하게 중간에 나오면 어때요? 프리뷰퀴즈 관계가 거의 없는 거예요. 두 개는. 그래서 그걸 인덱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익스트림하게. 그래서 이 코그니티브 모형 자체가 코그니티브 트레이트 모형 자체가 이거를 여기서는 IRT 형태로 썼는데 IRT가 아니라 Cognitive Trait 1, Cognitive Trait 2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관계가 그 아까 이야기했던 프리뷰퀴즈 관계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eversed L-shape 펑션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시간 되면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분석을 따로 해야 돼요. 다이그노스틱 캐리고리 하는 거는 이건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거의 뭐 이거 티블리 선생님 첫 번째 이야기했던 거 있죠.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진단 평가를 내릴 거냐 하면 이 맵에서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봐야지 우리가 진단 평가를 내리는 거나 진단 평가라는 게 이 knowledge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위치 어디를 hit을 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knowledge 진단을 하는 거니까 말이 헷갈리네. 아무튼 그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뭐 거기서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features that have impact on the difficulty of quantitative item 하는 거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이제 그 feature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problem representation에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problem representation이 쉽게 되어 있냐, 어렵게 되어 있냐. 이거는 두 개가 있는데 problem translation이 간단하게 되어 있냐, 뭐 problem translation이 어렵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난이도는 조절된다. problem integration이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뭐 거기에 따라서 난이도는 조절이 된다. 예를 들어서 problem translation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example을 뭘 잡을 수 있어요? naked math를 줬냐, word problem을 줬냐는 problem translation 이슈의 요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translation이 하나 더 필요한 경우죠. word problem 같은 거 translation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수식으로 만든 다음에 풀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problem integration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얼마나 representation에서 뭐 multiple select all 같은 경우는 problem integration에 들어가겠죠. 실제 문제를 구성을 할 때 인테그레이션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냐, 심플하게 되어 있냐에 대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oblem execution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플래닝을 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 execute 실제 풀어나가는 문제풀이 과정이 간단하냐 혹은 쉽냐를 가지고 난이도 요소를 볼 수 있겠죠. 그럼 그거는 이제 problem execution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표현하는 방법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난이도 요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뭐 굉장히 narrow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문항에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됐다 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nested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number of equation이 많이 들어가면 어렵냐 쉽냐 혹은 level parenthesis 있죠. parenthesis 뭐 안에 뭐 골뱅이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이퀘이션이 많거나 parentheses가 굉장히 복잡할수록 예를 들어서 문항이 훨씬 더 어려워지더라.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introducing additional constraint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문항은 더 어려워지더라. 뭐 쉬워지더라. 예를 들어서 뭐 두 개의 이퀘이션을 푸는 게 하나의 이퀘이션을 푸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 쉽더라.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relative definition을 주는 게 presence of the relative definition 이렇게 하는 게 그 difficulty에 영향을 더 많이 주더라. 뭐 이런 요소들이 수학 같은 경우는 많이 그 파악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쉽냐, 왜 더 어려웠냐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되니까 이런 요소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문항을 만들거나 혹은 내 문항 속에서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난이도가 달라지고 어떤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수학 문항을 만들다 보면 이 연구 다 한 거를 가지고 이거를 쫙 정리를 한 다음에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잡아서 일일이 다 그 해당 케이스마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화가 어느 정도는 돼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 constraint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렵죠. equation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렵다는 거 나오죠. parentheses가 많으면 뭐예요? 절차가 복잡해지잖아요. 절차가 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렵죠. 예를 들어서 relative definition 어떤 요소가 다른 거에 의해서 어떤 함수가 다른 거의 함수에 대해서 그 복잡한 관계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렵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예를 들어 왜냐하면 그 복잡한 관계를 다 저기 뭐냐 감안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같은 얘기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symbolic representation이 있으면 더 어렵죠. 왜 그래요? symbolic representation이 있으면요. 추상화를 한 번 더 거쳐야 되잖아요. 그냥 간단한 진짜 눈에 딱 보이는 예를 주는 게 아니라 추상화되어 있는 거를 주게 되면 학습을 잘 아는 사람한테는 학습이 완전히 잘 된 사람한테는 중요하지만 심볼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왜 어려워진 요소들이 있는지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또 뭡니까? logical expression이 들어가면 어때요? 2002년 더 어렵다고 나왔고. 예. 그다음에 use variable in both stem and key에 들어가면 어때요? 더 어려워요. stem하고 key에 예를 들어서 특히 variable들이 key에 들어가면 어때요? 답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stem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key, answer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variable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없을 때보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는 똑같은 컨스트럭에서 더 어렵게 만드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방법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logical expression을 많이 쓴다거나 equation이 많이 요구된다거나 하면서 수학 문제는 계속 어려울 수 있는 거죠. general recall은 뭡니까? recall equation은 item difficulty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뭡니까? 내가 이퀘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퀘이션을 단순히 불러와 가지고 사용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퀘이션을 generate 해야 되는 경우가 어때요? 훨씬 더 어려워요. 외워가지고 불러와가지고 맞는 이퀘이션 끼워 맞추는 게 더 쉽지. 예를 들어서 내가 상황을 주고 이퀘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훨씬 더 어려워요. 응용 문제를 주고 뭐 당연한 거잖아요. cognitive process가 더 좋으니까. 그래요. difficulty predictor는 is a strategy dependent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문항 모형의 difficulty를 다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word problem하고 symbolic problem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네. 선행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는 direct word order translation이 더 쉽다고 이야기하네요. 네. Correct equations consistent with direct order translations are much easier than item for correct equation is inconsistent. 뭐 당연한 거겠죠. inconsistent 한 거보다 direct하게 이렇게 translate 된 게 훨씬 더 쉽게 나오겠죠. linguistic complexity랑 상관이 있습니다. 말을 어렵게 하면 단순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linguistic complexity가 올라가게 되면 뭐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그죠? 여기서는 symbolic stem item이 verbal stem item보다 훨씬 더 쉽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버벌하고 심볼릭하고 붙이면 버벌은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읽을 때도 linguistic complexity가 올라가게 되면 훨씬 어렵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distractor 여기 또 나왔네요. 사용쌤한테 좀 이야기한 거. 엠브레슨 선생님은 multiple choice 같은 경우는 다 decision processing으로 보십니다. 그렇죠? multiple choice에서 distractor가 굉장히 문학 모형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 164페이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reference 하실 때. distract가 도대체 어떻게 set impact on the difficulty 하게 되어 있는 선행 연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how distractors set impact on the difficulty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도 이 연구들 다 distractor set이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렇죠? 이 페이퍼들 전부 다 주옥 같은 페이퍼입니다. distractor analysis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 것 같아요? extensively requirement 왜냐하면 여기 뭐 더 쉽고 어렵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Decision process refer to the necessity to refer to distractor in order to correct response to item 하기 위해서는 골라내는 거니까. 그렇죠? 결정 프로세스니까 옆에서 골라내는 것들이 굉장히 attractive하게 되면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summary를 해보면 그래요. Model-based approach는 potential to disentangle feature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형으로 문학 모형을 만들어서 생성 문학 모형을 만들어서 이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요소들이 난이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더 스코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하셨어요. different population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2 더하기 3, 2 더하기 2하고 6 더하기 7하고 굉장히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는 수준이 낮은 애들한테는 굉장히 달라지지만 2 더하기 2를 주나 6 더하기 7을 주나 난이도가 거의 차이가 없는 거는 수준이 높은 애들한테는 거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 population이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원래 이 population은 the population 정해져야지 난이도도 설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population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거죠. 난이도하고. 이거는 아이템 모형은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 weak theory에서 strong한 theory로 transition 하는 거고 weak theory는 뭡니까? 내가 난이도에 대한 설명보다는 최대한 일반화에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일반화가 넘어서서 내가 난이도를 예측을 하려고 하면 좀 strong theory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난이도에 대해서 항상 그냥 일반화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떤 문학 모형이 어떤 문학 모형보다 난이도가 좀 더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라고 설명을 붙이는 게 훨씬 더 값어치가 높습니다. 만들 때는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그 요소를 여기서 이렇게 막 처음에 만들 때는 이렇게 달라졌거든요. 요소를 이렇게 바꿔 보니까. 그래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으니까 어땠어요? 결국에는 만들어지는 문학 모형들이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파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proportional correct랑 point by serial이 여기서 이렇게 뭉쳐져 있다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들어지니까 A1A와 1E는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게 나오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계속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뭐예요? 같은 문학 모형은 굉장히 비슷하고 다른 문학 모형은 난이도가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야지 효과를 difficulty 모형에서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 놓고 단순히 이제 뭐 난이도 예측도 잘 되고 난이도 예측이 잘 돼야지 뭐라 그랬어요? 칼리브레이션 사이즈를 줄이잖아요. 칼리브레이션 사이즈를 줄이기 때문에 코스트 이펙티브 이슈가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문학 모형 만들 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던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요. broadening scope of automatic RM generation 부분하고 예. 여기 조금 이야기하면 모델 크리에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확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진단을 위한 문학 모형 만들 때 다이그노스틱 아이런 모델 있죠.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러닝을 어떻게 우리가 익스텐션 시킬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스코링을 어떻게 스코링 키 같은 경우 있죠. 어떤 식으로 generating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그, 그 루브릭을 넣어가지고 아예 그 계산을 하는 오토매틱 그 스코링 메서드랑 같이 합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아가지고 예, 이 전부 다 그 AIG의 퓨처 웍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줘서 자세하게 읽어보고 그냥 아이디어만 제시한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의 퓨처 리서치 스터디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있죠. Should evolve beyond the template-based system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템플릿에 좀 갇혀 있잖아요. 그 템플릿 프로그래밍을 직접 일일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프로치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템플릿 자체를 메타 템플릿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템플릿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만들다 보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개별적으로 템플릿을 만들. 그리고 또 템플릿은 세 가지네요. 첫 번째, 태스크 마들 템플릿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템 마들 템플릿이 아니라 태스크 모형도 프로그램 짜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독창적이게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온톨로지 모형을 근간으로 해서 태스크 모형 템플릿도 메타 템플릿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엑서사이즈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제너러티브 AI 같은 거, 언어 모형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짤 때 온톨로지에 들어가는 것들도 온톨로지 모형이라든가 문학 모형 자체도 기계한테 한번 시켜보는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뭡니까? 다이그노스틱이나 포머티브 어세스먼트에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개발돼요. 사실 실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러닝 쪽으로 많이 치우쳐지는 걸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generating score key 같은 경우도 투게더도 인스턴스랑 그냥 문학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score key도 generating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특히 open-ended construct response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재밌는 토픽이에요. 이것도 해가지고 해서 construct response 타입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AIG 안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루브릭 자체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knowledge와 skill을 우리 다 integrating 할 수 있는 constellation이라고 constellations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 뭐죠? 은하계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페이퍼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튼 굉장히 그 중요한 챕터니까 빠진 부분 또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오늘 우리 뭐 리서치하는 스펙트럼 안에서 해결을 설명을 하려고 최대한 한번 노력을 했습니다. 이 페이퍼 리뷰는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